오늘은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와 커넥트 파워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플랫폼 제국에서 노동자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만약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스캇 갤러웨이 뉴욕 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4개의 거대 기업이 플랫폼 제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미래의 재앙을 가져올 4명의 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신을 대체하고 있고 애플은 섹스, 페이스북은 사랑, 아마존은 소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거대 기업들은 당신에게 정보를 무료로 빌리고는 다시 당신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팔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게 한 다음 그 컨텐츠를 광고업자들에게 팔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하게 합니다. 위대한 사기의 관건은 사기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기를 당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4개의 기업은 신과 사랑과 섹스와 소비를 선언하고 날마다 수십억 명의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노년을 보살피려 하지 않으며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을 긁어모은 조직입니다. 물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이들은 탈세를 하고 사생활을 침범하며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유니레버는 시가총액 1,560억 달러로 중산층 17만 가구를 먹여 살리고 있고 인텔은 시가총액 1,650억 달러로 중산층 가구 10만 7천 가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폼 기업인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이 무려 4,480억 달러인데 페이스북의 직원은 겨우 1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인 기업에 비하면 고용 효과가 턱없이 낮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소수의 일자리만 창출하고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부스러기 같은 일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미국은 300만 명의 영주와 3억 5천만 명의 농노가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억만장자가 되기는 쉽지만 오히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초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은 7주 만에 3,300만 명이라는 실직자가 생겨났습니다. 기계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합니다. 기익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기기 이코노미가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숙박 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인 기익 경제의 한 예입니다. 공유 경제의 정의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과연 공유 경제 모델일까요? 엄밀히 말해 두 기업은 공유 경제 모델이 아니라 중앙 집중형 서비스입니다. 두 기업은 개인 간 직거래를 차단하고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의 회원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독점하는 거대 IT 기업으로 플랫폼 독재에 가깝습니다. 우버의 CEO는 연봉이 500억인데 비해 우버 운전자의 시급은 많은 수준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플랫폼 참여자들이 땀 흘려 만들어낸 부와 권리를 모조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는 쿠팡이츠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달 파트너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사로부터의 지시 대신 AI로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로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타다는 타다금지법 통과로 운전기사 1만 2천 명을 일시에 해고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 보면 어이없는 해고로 보이지만
타다 측에서는 고용한 적이 없으니 계약 해지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출퇴근, 지시 명령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고도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안정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을 고용하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필요한 노동을 필요할 때만 고용해서 쓰는 임시직으로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비용으로 노동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자본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혁신 뒤에 숨은 플랫폼 독점 기업의 횡포입니다. 온라인상에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노동, 이른바 기기 이코노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 확산 속도가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격 회의, 재택근무 등 언택트 근로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 경제라고도 합니다. 플랫폼 경제를 구동시키는 자원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사유화와 자본화에 관한 문제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과거 산업사회의 석탄이나 석유 같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공장이 플랫폼으로 원유나 석탄이 데이터로 대체된 것입니다. 정리해본다면 기존의 생산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구동시키는 원료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인공지능 로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데이터의 축적 장소로서의 플랫폼으로 대치되고, 자본은 주요 자본이 금융자본에서 데이터로 변화하고, 노동은 비고용 노동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는 생산 조직에 고용된 노동력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조직이 구축해 놓은 플랫폼에 와서 활동하는 소비자 혹은 유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노동이 전통적 임금 노동에서 데이터 생산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개인정보는 나 스스로 관리한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정보 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이 데이터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나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용 주체를 개인에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개인정보를 데이터 요청업체에 전달하여 재무 현황 분석이나 맞춤형 요금제 또는 건강관리 등을 받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히 1,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할 일이 생긴 직장인 A씨는 한 핀테크 앱을 다운받았다. 앱상의 대출 버튼과 액수를 누르자 내 신용정보와 함께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금리가 순서대로 나왔다. 예전에는 은행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출금리를 확인해야 했던 A씨는 이제 편하게 최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건강기능식품도 약처럼 1:1 맞춤식 처방을 통해 소분, 포장해주는 법이 제한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곧 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의료 정보에 기반한 맞춤식 처방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무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정보도 기존의 생산 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만큼이나 합당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GM이 자동차의 주 재료인 철강과 고무, 유리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관심사를 검색하고 상품의 후기를 쓰고 일상을 사진과 글로 남기고 쇼핑하는 등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가 데이터로 남습니다. 내가 남긴 데이터로 돈을 버는 기업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게 지불해야 할까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데이터를 자본으로 보는가 노동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자본으로 보는 관점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플랫폼 소유자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산한 사용자가 소유권을 갖기보다 플랫폼 소유자에게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데이터를 노동으로 보는 관점은 데이터를 노동의 산물로 보고 이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가 노동으로 유통되는 사회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자본가가 아닌 디지털 시민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플랫폼 제국의 시대에 데이터 경제에서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로 연명할 것인지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통해 주인으로 수익을 공유할 것인지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플랫폼도 다 같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다수가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버가 택시 공유 플랫폼이고 에어비앤비가 숙박 공유 플랫폼이라면 하이리빙은 슈퍼 공유 플랫폼입니다. 미래는 모든 참여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 제로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감시키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이리빙은 소비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슈퍼 공유 플랫폼입니다. 하이리빙은 소비자는 누구든 회원가입을 통해 굳이 슈퍼를 차리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지 않아도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재고를 안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연결하고 내 노력에 합당한 수수료만 챙기면 됩니다. 하이리빙은 소비자 멤버십과의 협업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소비자와 공유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멤버십에게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 동반 성장합니다. 쇼핑을 하고 경험을 후기로 남기고 공유하고 광고하는 이 모든 일이 디지털 경제의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일이며 데이터가 자본인 데이터 경제에서는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킨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실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